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결국 이제 소득세에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은 뭐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바로 내후년이죠. 자,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 내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제도대로 소득세 신고가 시행이 되고, 이제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이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소득, 원래 뭐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 세 가지 형태로 소득세법에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것을 새롭게 신설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 금융투자상품간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 같은 경우 비과세 소득이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 수익을 소유함으로써 발생된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에서 전면 과세로 전환을 하고, 여러 가지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된 소득을 모두 이제 합산해서 과세를 하고, 자, 그에 따른 이제 각각의 금융투자 상품에 따른 뭐 이익과 손실을 서로 통산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손이 발생됐을 때, 즉 손실이 발생됐을 때 그 손실을 다음 연도로 2월에서 이 소득과 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2월 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실질소득에 맞게 과세를 함으로써 과세 형평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소득이 신설이 된 거고, 자,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금융투자소득세는 바로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이 신설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바로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을 뭐 상환했다든지, 뭐 해지를 했다든지, 뭐 양도를 했다든지, 자, 이러므로써 발생된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금융투자 소득에서도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게 바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소득은 그 다음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소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라든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 소득에서 제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라든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자 배당을 원천으로 하는 펀드 분배금은 배당 소득으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것은 바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금 손실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채무증권, 즉 채권이라든지 지분증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수익증권이라든지 뭐 파생상품과 결합된 증권, 그다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이런 파생상품을 말하고, 자, 이러한 증권, 파생상품, 증권의 뭐 양도에 따른 소득이라든지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돼서 벌어들인 소득, 자, 이런 것들을 바로 금융투자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과세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냐? 자, 주식 양도소득이 원래는 일부 주식 양도소득세, 즉 대주주라든지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뭐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대주주 주식과 장외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됐는데, 자, 이제 모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집합투자기금, 즉 펀드의 분배금은 뭐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뭐 집합투자기구 펀드, 자, 펀드에서 발생된 뭐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로 발생이 되는 거고, 자, 펀드에서 구성하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채권 같은 것들을 처분을 함으로써 발생된, 즉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이라든지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이라든지 뭐 채권을 만기가 돼서 뭐 환매, 뭐 만기가 돼서 받는 뭐 차익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생상품과 관련된 소득, 뭐 일부 파생상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됐었는데, 이제 모든 파생상품의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뭐 콜옵션, 풋옵션을 얘기하는데, 자, 콜옵션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죠. 자, 미래의 어느 시점에 네가 얼마의 가격으로 사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상품을 뭐 10,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자, 이 10,000원, 그러니까 상품 구매를 뭐 어느 일정 시점에 뭐 3년 뒤에 어떤 상품을 3년 뒤에 뭐 누군가와 뭐 10,000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런데 3년이 되는 시점에 갔더니 그 상품을 내가 뭐 9,000원에 뭐 구매해 올 수 있다. 그러면 1,000원의 차익이 발생된 거고, 뭐 아니면 뭐 11,000원에 구매를 해 올 수 있다. 그러면 내가 11,000원에 구매해서 10,000원에 팔기로 했기 때문에 10,000원에 팔면 1,000원의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바로 파생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한 파생상품과 그 콜옵션과 반대되는 뭐 풋옵션 같은, 자, 이런 것들을 바로 파생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금이라든지 또는 뭐 농산물, 또 광물, 뭐 이런 것들, 뭐 또는 지금 뭐 가장 뭐 파동에 지금 많이 나고 있는 뭐 요소수 같은, 자, 이런 것들을 미래의 어떤 거래 행위에 연동을 해서 그 시점의 가격으로 뭐 매도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파생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러한 파생상품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동안 이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에서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죠. 그래서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를 채택함으로써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였습니다. 자, 이러한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뭐 투자계약증권 마찬가지로 비과세였었는데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뭐 파생상품과 결합된 여러가지 증권이익 배당소득세였는데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뭐 파생결합 사채, 그러니까 사채와 결합된 파생상품에서 발생된 이익, 자, 이것은 뭐 이자소득세로 과세하는 걸로 서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 금융투자 소득은 뭐냐? 바로 뭐 공익신탁에서 발생된 이익이라든지 뭐 파산상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된 소득은 비과세 금융투자 소득으로 보고, 자, 그러면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것은 바로 금융투자 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로 발생된 소득금에서 비과세 투자 소득금액을 뺀 그 금액이 바로 금융투자 소득금액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 금융투자 2월 결손금, 자, 금융투자 2월 결손금이라는 것은 바로 직전 연도에 손실이 발생이 돼서 올해로 넘어온, 자, 직전 작년에서 손실이 발생된 것을 올해 넘어온 것을 작년의 시점에서 손실난 것을 결손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결손금이 올해 넘어와서 2월 결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융투자 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 2월 결손금을 차감을 하고, 자, 여기에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차감을 해주면 바로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 산정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금융투자 2월 결손금은 공제기간이 5년입니다. 즉 올해 금융투자로 발생돼서 결손금이 났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에 발생된 금융투자 소득과 상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제 순서는 우선 국내 상장 주식 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를 하고,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결손금부터 먼저 공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금융투자 소득금액이 뭐 0보다 작거나 뭐 금융투자 소득금액 결손금으로 모두 공제된 경우에는 미적용하겠다는 거죠. 결국 금융투자 소득이 뭐 0원이어서 그 밑에 뭐 마이너스 형태로 가서 환급까지는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세 계산 순서는, 자,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을 먼저 산정하는데, 자,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 소득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는 거고, 여기에 감면세액 빼면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이 결정이 되는 거고, 여기에 가산세를 더하면 총 결정세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 자,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자,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그래서 이러한 소득, 자, 주식, 채권, 투자계약, 뭐 파생상품, 펀드, 이런 소득금액을 다 합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손실이 발생됐으면 뭐 손실과도 합산이 되죠. 그래서 이 소득, 이러한 소득에서 발생된 소득, 이러한 소득에서 발생된 손실금액 모두 통합을 하죠. 모두 합산을 해서 국내 상장 주식 등과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해서 합산을 하죠. 자, 그러면 국내 상장 주식 등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상장 주식 양도 차익으로 발생된, 첫 번째, 국내에서 발생된 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으로 발생된 소득을 하나로 보고, 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내 상장 주식 등에 대한 소득과, 자, 이것을 제외한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는데, 자, 그래서 기타 투자 금융소득이라든지 것은 뭐 비상장 주식 양도 차익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주식을 제외한 채권, 파생상품, 펀드,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자,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을 바로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내 상장 주식과 관련된 소득금액을 1이라고 하고, 자, 국내 사장장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투자소득 금액을 2라고 본다 그러면, 자, 1이 뭐 0보다 적거나 2가 0보다 적다 그러면 금융투자 결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1이 뭐 1보다 크거나 뭐 2보다 작고, 또는 1이 0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1이 0보다 크거나, 또는 뭐 2가 0보다 작거나, 또는 1이 0보다 작거나 2가 0보다 큰 경우, 자, 이런 경우들을 뭐 계산했을 때 금융투자 소득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금융투자 결손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1과 2를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이 0보다 크거나 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금융투자 소득금액이 발생이 되는 거고, 금융투자 소득금액, 금융투자 결손금, 자, 1과 2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은 국내 상장 주식 양도 차익을 말하는 거고, 2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투자 소득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소득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소득금액 시 합산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감면소득에서 발생된 손실금액은 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상장 주식 등 소득금액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대표적으로 주식 등 소득금액에서 발생된 소득금액 중, 자, 주권상장법인, 즉 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 그 상장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해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바로 주권상장법인, 즉 이것을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 소득금액이라고 보는 겁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말하는 거고, 자, 비주권, 그러니까 비상장법인이죠. 주권 비상장법인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뭐 중소기업 주식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투자금융협회가 행하는 뭐 장외 매매 거래소가 있습니다. 뭐 KTOC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를 통해서 발생된 소득금액이 있다. 자, 이것도 국내 상장 주식 등 소득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펀드에서 바로 공모, 국내 주식형 적격 집합 투자 기구에서 발생된 소득금액, 자, 이것을 국내 상장 주식 등에 대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자, 이러한 세 가지 소득을 합쳐서 국내 상장 주식 등 소득금액으로 하나로 보는 거고, 자,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기타 금융투자 소득금액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이런 금융투자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그러면 뭐 주식, 채권, 이런 투자계약 소득금액, 자, 이런 것들은 소득금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자, 주식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상장 주식 또는 채권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런 소득금액을 산정하는데 소득금액은 뭐 양도를 하면 양도가액이 있기 때문에 그 양도가액은 쉽게 알 수가 있지만 자, 예전에 산 주식들 또는 예전에 산 채권이라 내가 얼마에 취득했는지 알 수가 없다. 자, 그랬을 때는 바로 의제 취득가액이라는 것을 두어서 취득가액으로 의제를 해서 취득가액을 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채권 등의 주식 양도차, 그러니까 소득금액, 주식 등의 소득금액 어떻게 계산하냐? 뭐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거죠. 자, 채권 소득금액 어떻게 계산하냐? 채권의 양도가액에서 보유기간 이자. 자, 보유기간 이자는 이자소득세로 종합과세로가 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보유기간 이자 빼고 필요경비 빼서 채권 등 양도소득금액 산정하는 거고, 뭐 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은 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득금액 자체 산정가액은 바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산정을 하는 거고, 주식에 대해서는 뭐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을 해서 자,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국내 상장 주식, 즉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 주식 또는 KOTC 중소기업, 중견기업, 자,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금융투자협회에 따른 거래소에서 뭐 장외 매매 거래한 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바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취득가액이 크면 실제 취득가액, 자, 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이 크면 이것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취득가액 모른다? 자, 그러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주식, 채권, 투자, 증권, 계약증권. 자, 주식은 이동평균법, 뭐 사고 팔고 할 때마다 계속 평균값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는 거고, 자, 채권법은 개별법,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취득한 가액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사고 팔 때 뭐 평균 한 계산 방법으로 하든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신고하지 않았다 개별법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자, 투자계약증권 개별법으로 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큰 틀에서 금융투자 소득금액은 주식이라든지 채권, 파생상품, 투자계약증권 각각의 그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금융투자 소득금액으로 계산을 하고, 자, 여기에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은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으로 하나로 구분을 하고 그 외에 하나 기타 금융투자 소득금액으로 나머지 금액을 합산한 걸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국내 상장 주식 등, 자, 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따른, 즉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벌어들인 그러니까 수익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해서 5천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5천만 원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내가 상장 주식을 1년 동안 통해서 상장 주식을 팔아서 벌어들인 소득이 5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는데 뭐 1억이다. 그러면 1억에서 5천만 원 빼고 그 5천만 원 나머지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장 주식을 제외한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라든지 채권 양도 차익이라든지 나머지 양도 차익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를 빼주냐? 250만 원을 빼주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상장 주식인데 국내 상장 주식은 5천만 원을 빼주고 해외 상장 주식은 250만 원만 빼주기 때문에 결국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언론에서 뭐 동학개미냐 뭐 서학개미냐에 따라서 동학개미는 뭐 5천만 원까지 기본공제 해주면서 우대를 해주고, 자, 서학개미에 해당하는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250만 원만 빼주기 때문에 불공정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튼 뭐 상장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어쨌든 5천만 원까지 기존의 비과세에서 과세책으로 바꾸면서 5천만 원까지는 그래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고, 자, 그러한 상장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25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고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내 상장 주식
등 이게 뭐냐? 자, 상장 주식을 말하는 거고 주권상장법인에 등록된 상장 주식으로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그 다음에 중견기업으로서 뭐 KOTC, 뭐 증권투자협회에서 이루어진 거래소에 따라서 거래가 되는 자 그러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모 국내 주식형 적격 집합 투자기구 소득 이 세 가지를 국내 상장 주식 등에 대한 소득이라고 금융투자 소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 국내 주식형 적격 집합 투자기구가 뭐냐? 자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뭐 증권투자 기구여야 되고 뭐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고 자 국내 상장 주식이라는 것은 국내 상장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뭐 ETF 뭐 상장 주식 집합 투자 증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을 뭐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했다는 거 보는 거죠.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한 주식을 바로 공모 국내 주식형 적격 투자 집합 기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소득 합산해서 금융투자소득이 합산해서 이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바로 이제 세율을 기본공제를 빼면 바로 금융투자 과세표준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금융투자소득공제 상장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을 빼서 소득금액을 산정을 하고 여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 자 빼면 그러니까 금융투자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5천만원 250만원 빼면 이제 바로 금융투자 과세표준이 산정이 된 거죠. 자 이런 금융투자 소득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이제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는데 세액은 바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이면 20% 과세표준 3억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25 그러니까 과세표준 3억 이하이면 20% 과세표준 3억 초과한다 그러면 25%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세표준 3억 이하면 무조건 20% 과세표준 3억 초과하면 무조건 25%의 세율로 과세를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이 발생됐다 그러면 예정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데 자 금융투자소득은 원천징수 아니면 예정신고 납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는 자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받지 않는 소득 즉 상장주식 같은 경우는 증권회사를 통해서 받지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증권회사, 금융회사 이런 데서 받지 않기 때문에 자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또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받았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원천징수 되지 않았다. 자 그러한 소득은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냐? 바로 금융투자소득금융 결승금을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 자 바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예정신고 납부 방법은 뭐 이러한 예정신고서와를 신고를 해서 뭐 거래계약서 사본을 명세서를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정신고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금융투자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빼고 뭐 세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고 뭐 2회 이상 한 해 뭐 연도에 2회 이상 금융투자소득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각각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합산해서 계산하는데 합산해서 계산할 때는 그 이전에 납부한 예정신고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데 자, 예정신고 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자, 금융기관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 금액은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데 자, 이러한 예정신고 납부한 금액 또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이것과 최종적으로 산정된 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이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나온다. 그 다음에 환급세액이 나온다. 또는 뭐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확정해야 된다든지 또는 원천징수 되었으나 뭐 비과세라든지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즉 이 얘기는 결국 원천징수세액, 예정신고 납부세액과 확정되는 세액이 더 많거나 또는 확정되는 세액이 더 적거나 자 그랬을 때는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 하라는 거죠. 신고납부 방법은
바로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관련된 계약서, 사본, 양도비, 명세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 즉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 계좌에서 지급이 되는데, 자, 그런 증권 계좌, 증권사가 투자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기별로 납부하는데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해서 몇 프로로 원천징수하냐? 20%로 원천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주식,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이 뭐 1,000만원이다. 그러면 그 1,000만원 곱하기 20% 하면 2,000만원이 되겠죠. 1,000만원에서 20% 하면 뭐 200만원이 되겠죠. 그 200만원에 대해서 반기의 마지막 달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0만원에서 증권사에서 20%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1,000만원 20% 원천징수하면 200만원이죠. 200만원을 미리 그 다음 달 반기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000만원 밖에 없다. 내가 금융투자소득 상장주식 양도차익 한 게 1,000만원 밖에 없다. 그러면 1,000만원 밖에 없으면 1,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자, 1,000만원에서 5,000만원 공제하면 마이너스 4,000만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투자소득 금액 0원입니다. 자, 그러면 0원인데도 불구하고 원천세로 200만원을 떼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올해 금융투자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 원천징수 납부한 200만원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은 바로 이렇게 그룹별로 1번과 2번으로 나누는 거죠. 자, 1번 국내 상장 주식도 소득금액 5천만원 공제해주고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는 250만원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잘못 얘기했는데, 자, 소득금액이 산정이 됐다. 자, 1,000만원이다. 그러면 5천만원, 상장 주식이면 5천만원 공제하면 0원이기 때문에 뭐 원천세 신고할 게 없죠. 자, 그런데 상장 주식 양도차익이 뭐 1억이 났다. 그러면 그 1억에서 5천만원 공제한 그 5천만원, 나머지 5천만원에 20%를 곱하면 1,000만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신고해서 추가세액이 나온다. 그러면 그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해주는 겁니다. 자, 뭐 금융투자소득금의 원천징수 세액은 뭐 나머지 금액은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지금까지 이제 우리 2학기 이번 학기 조세법 강론 소득세법을 살펴봤는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4가지 소득세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학기는 마치고 제가 제 개인 유튜브 방송에 지금까지 학습한 여러분들 내용,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양도소득세 이후부터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수업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까지 올렸고, 자, 오늘 수업한 것도 유튜브 올릴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고사 이전에 했던 종합소득세 강의 내용도 올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학기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내가 보고 다시 한번 학습하고 싶다. 자, 그러면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학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학기 그 법률가를 위한 회계학과 조세법 강론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했는데, 자, 법률가를 위한 회계학 강의 내용도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도 듣고 싶다. 자, 그러면 제 개인 유튜브 채널 주소가 여기 있으니까 뭐 와서 보고 싶으면 보시면 되고, 뭐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뭐 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학기 조세법 강론 소득세법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자, 다음 주 토요일 날 12월 11일 날 기말고사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거 시간 엄수해서 들어와서 기말고사를 잘 응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학기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자, 다음 학기에는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나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